2장 인간관계를 망치는 6개의 단어.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싫은 사람이 없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끔 타인과 자신에 대한 용기 부여를 중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용기의 심리학이라고 부른다. 용기라고 하면 뭔가 거창한 느낌이 들지만 우리가 싫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필요한 보편적인 키워드라 할 수 있다. 영어로 말하는 코리지는 원래 라틴어의 코어에서 유래하여 인간의 활력을 관리하는 하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용기는 곤란을 극복하는 활력이며 용기 부여란 곤란을 극복하는 활력을 주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말하는 용기는 앞뒤 가리지 않는 대담함과는 다르다. 아무리 겁이 많은 사람도 속으로는 남들과 엮이고자 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과 타인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다. 싫은 사람을 줄이는데 왜 용기 부여가 필요할까? 그 이유는 다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상대방의 자기 긍정감을 높일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타인의 모습에 자신을 투영시켜서 타인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자기 긍정감이 낮은 사람과 잘 어울리려면 용기를 줌으로써 상대방의 자기 긍정감을 높여야 한다. 2. 상대방의 신뢰감을 높일 수 있다.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면 서로 신뢰가 높아진다. 당연히 인간관계도 더욱 양호해진다. 역으로 말하면 저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치켜 세우는 행위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신감을 낳음으로 용기 부여와는 다르다. 3.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활력을 제공할 수 있다. 용기를 얻은 상대가 기운을 내고 그 기운을 주변 사람들을 위해 제공하는 것은 이상적인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용기 부여의 최종 목표가 된다. 용기 부여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용기 부여와 타인에 대한 용기 부여의 두 종류가 있다. 단 제1장에서 서술했듯이 자신의 의사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다. 우선 스스로에게 용기를 부여함으로써 서서히 진정한 인간관계를 쌓는 사람이 되어보자. 그렇게 함으로써 주변에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자신에게 용기를 주는 4가지 규칙.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주는 아들러의 4가지 규칙을 소개하겠다. 1. 목적 지향으로 산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과거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는 원인 지향이 아니라 목적 지향적으로 인간관계를 이해한다.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목표나 목적을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목적 지향으로 생각하면 과거에 발생한 여러 문제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과거는 바꾸지 못하지만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스스로 올바른 목표를 선택하는 일이 자신에게 용기를 주게 된다. 2. 건설적인 사람을 목표로 한다. 좋은 사람이란 사실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들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 편리한 사람이다.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는 노력은 결코 나쁘지 않다. 하지만 상대방의 뜻대로 움직이는 습관이 들면 진심으로 우러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지치게 된다. 무조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인간관계에서 지치는 사람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편리한 사람이 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자. 만약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 있다면 이제는 그만둘 결심을 해보기 바란다. 더 이상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부당한 일이 생기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당신 생각처럼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그만두더라도 인간관계가 악화될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사실은 당신 혼자서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바를 지레 짐작하여 거기에 부응하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다. 좋은 사람이기를 그만두려면 결단력이 필요하다. 이제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건설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보자. 서로의 공통 목표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용기를 주는 지름길이 된다. 오델로 게임. 자신에게 용기를 주는 습관은 쉽게 익힐 수 있다. 우선 일상생활에서 나 자신에게 용기를 준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습관을 바꿔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 실천 방법으로 내가 매일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을 소개하겠다. 예를 들면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오늘도 상쾌해 라고 말한다. 아침 기상은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그 순간을 나는 오늘도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연한 일 같지만 크게 축복할 일이다. 오늘도 상쾌해라는 말을 함으로써 인생에서 새로 시작되는 하루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다. 나는 축복하면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축복하면서 세안을 하며 맛있는 아침 식사를 먹은 뒤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며 미소 짓는다. 이처럼 축복받은 아침을 최대한 과장되게 연출한다. 사람은 누구나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나도 동감한다. 매일 아침 오늘 하루도 기운차게 보내자 하고 결심하면 기운찬 하루를 보낼 수 있다. 나는 설령 숙취가 있는 아침에도 상쾌하게 하루를 보내기로 결심하고 있다. 그리고 밤을 맞이할 때도 축복을 한다. 하루를 지내면서 좋은 일만 있지는 않다. 그 중에는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날도 있다. 그래도 나는 하루를 마치며 샤워할 때 오늘도 잘했어 하고 자신에게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취침 전에는 그날 하루 동안 만난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렇게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모두 정리해서 다음 날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하루를 맞이하려고 한다. 오델로 게임에서는 양쪽 끝에 흰색 말을 놓으면 그 사이에 있는 검은색 말들을 모두 하얗게 뒤집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침과 밤에 자신에게 용기만 불어넣어도 하루에 있었던 모든 일을 긍정하고 자신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 말만으로는 남에게 용기를 주지 못한다. 원활한 인간관계를 위해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는 행위는 다음 4가지 조건으로 성립된다. 1. 발신자. 같은 말일지라도 누가 발언하는지에 따라 듣는 사람은 용기를 얻기도 하고 얻지 못하기도 한다. 가령 당신이 일하는 모습을 전혀 볼 일이 없는 다른 부서의 사람이 요즘 잘 나가던데 하고 말하면 빤한 소리로 듣거나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지는 않은지 의심하게 된다. 2. 수신자. 사람에 따라서는 용기를 주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기도 한다. 그런 사람은 그만하세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받아치면서 공감하지 않는다. 3. 기호. 기호라는 것은 표정이나 어조, 태도 등을 말한다. 어두운 표정으로 고마워라고 말하면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다. 또 컴퓨터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일 도와줘서 고마워 라고 말해도 역시 고마운 마음은 거의 전달되지 않는다. 역으로 말하면 주먹을 앞으로 들며 잘했어 라고 할 때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거나 안아주는 행동이 힘을 북돋아 줄 수도 있다. 4. 상호관계. 서로 신뢰하는 사이에서는
멍청아라는 말도 용기를 주는 말이 될 수도 있다. 용기를 주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상호 간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말만 건넨다고 해서 용기를 주지는 못한다. 뭐라고 해야 용기를 줄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에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전혀 용기를 주지 못해요. 말만으로 넘어가려는 것은 남을 움직이려는 속내가 있을 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것과는 다르다.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때는 먼저 앞에서 설명한 4가지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칭찬이 아니라 용기를 불어넣는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칭찬과 용기 부여는 종종 혼동되곤 한다. 이 두 행위는 언뜻 비슷하지만 명확한 차이가 있다. 칭찬은 한마디로 외발적 동기부여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한 행위다. 직장에서는 상사가 부하 직원의 뛰어난 점을 평가하고 칭찬한다. 그러면 부하 직원은 의욕이 생겨서 생산성을 높이려고 노력한다. 칭찬은 일종의 평가다. 따라서 반드시 칭찬하는 사람은 상사, 칭찬받는 사람은 부하라는 상하관계를 전제로 한다. 나쁘게 말하면 당근과 채찍의 당근으로서 칭찬을 활용하는 것이다.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기뻐서 더 칭찬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늘 칭찬을 듣기 위해 행동하려고 한다. 역으로 말하면 칭찬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순간 행동도 멈추게 된다. 어린아이에게 정리도 잘하고 참 착하구나 라고 말하면 아이는 얼른 정리를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정리해도 칭찬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 더 이상 정리를 하려 들지 않는다. 이와 동일한 원리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인간관계를 상하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건전한 정신을 해친다고 본다. 아들러는 상사와 부하이든 부모와 자식이든 간에 대등한 수평적 인간관계를 최고로 여긴다. 만약 대등함을 전제로 한 인간관계에서 칭찬을 건네면 앞에 서술했듯이 그 순간 칭찬하는 사람과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상하관계가 생겨난다.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도 지나친 칭찬은 자제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한편 용기를 주는 것은 내발적 동기부여다. 상대방이 자립해서 스스로 자신에게 용기를 주게끔 어려움을 극복하는 활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평가하다 평가받는다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서로 공감하는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한다. 설령 다른 사람이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이것을 하면 모두에게 좋고 나도 기분이 좋아지니까 하자 라는 생각에서 자발적으로 행동하면 용기부여가 된다. 그러면 인간관계에 위아래가 생기지 않고 대등한 일체감이 생겨난다. 칭찬은 인간관계를 망친다. 칭찬의 단점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자. 가끔 하는 칭찬은 괜찮지만 칭찬만 하면 폐해도 발생한다. 칭찬에는 다음 3가지 문제점이 있다. 1. 한번 칭찬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야 한다. 칭찬으로 사람을 유도하는 습관이 생기면 반영구적으로 상대방을 계속 칭찬해야 한다. 칭찬을 그만둔 순간 상대방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2. 칭찬할 때마다 칭찬하는 정도가 커지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진다. 처음에는 작은 칭찬에도 상대방의 의욕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점차 요구하는 바가 커진다. 더 강렬하고 자극적으로 칭찬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움직이지 않는다. 3. 끊임없는 지시나 관리가 필요하다. 칭찬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을 지켜보며 칭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는커녕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에 농락당하게 된다. 어떤가? 자식이나 부하 직원과의 인간관계로 고민하는 사람은 어쩌면 외발적 동기부여에 익숙해져서 결국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시라도 빨리 상대방에게 칭찬이 아닌 용기를 주게끔 의식을 바꿔야 한다. 누구한테든 고마워할 일을 찾는다. 타인의 평가를 기준으로 한 칭찬을 용기부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용기를 주는 행동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곧바로 시작할 수 있는 한 방법은 바로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부정당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리고 고마워하는 데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고맙다는 인사야말로 가장 효과적으로 용기를 줄 수 있는 방법이다. 고맙다는 말로 인간관계를 회복한 예를 소개하겠다. 내가 어느 기업 연수에 갔을 때의 일이다. 휴식 시간에 한 여성 사원이 질문이 있다며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나에게 다음과 같은 고민을 털어놓았다. 실은 요즘에 남편과 이혼 얘기가 나왔어요. 이 연수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남편과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이혼을 원합니까? 아니요, 가능하면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남편과의 사이에 초등학생 아이가 있다고 했다. 평소 남편과 대화도 거의 없고 그날도 남편에게 아무 말도 안 한 채 아이를 남겨놓고 며칠 동안 연수를 받으러 왔다는 것이다. 그녀의 사정을 듣고 나는 이렇게 제안하였다. 그렇다면 남편분에게 고맙다고 해보세요. 당신이 연수에 와 있는 동안 남편분이 아이를 돌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아주 고맙지 않습니까? 고맙다는 말을요? 그렇습니다. 문자로라도 고맙다는 말을 보내보세요. 오후 연수 시간에 그녀는 열심히 문자 내용을 생각하는 듯 했다. 아마 늘 좋은 대로 남편에게 문자를 보낸 것 같았다. 쉬는 시간 다시 그녀가 나를 찾아왔다. 이화희 선생님, 남편이 답신을 보내왔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걱정하지 말고 연수 잘 받고 오라고요. 이혼하려는 부부간의 대화가 아닌데요. 그건 그렇고 남편분 문자에 다시 고맙다고 보낼 수 있겠는데요. 네, 당장 보내야겠어요. 연수 기간 동안 그녀는 남편과 몇 차례 문자를 주고받은 듯 했다. 나중에 그녀는 이혼 얘기는 없던 것이 되었어요 라고 나에게 알려왔다.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이처럼 이혼 위기를 맞이한 부부 간에도 관계를 호전시키는 커다란 힘을 지니고 있다. 물론 고마운 마음을 직접 말로 표현해도 좋지만 메일이나 편지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전하면 반복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마음에 고마움의 메시지가 되살아나는 효과가 있다. 또 고맙다는 말에는 자신이 고마워하면 상대방도 고마워하는 부메랑 효과가 있다. 고맙다는 말을 듣고 불평을 토로하거나 클레임을 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고맙다는 말을 하는데 익숙하지가 않다. 예를 들면 당신은 문이 닫히려는 승강기에 급히 뛰어들어가려고 한다. 그때 누군가가 열린 버튼을 눌러준다면 죄송합니다라는 인사말이 먼저 튀어나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표현은 고마운 마음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사과하는 말이다. 자신도 모르게 죄송합니다라고 했더라도 바로 고맙습니다라는 한마디를 덧붙여보자. 사과만 했을 때보다 사과에다가 고마운 마음을 더했을 때 상대방에게 더 큰 용기를 줄 수 있다. 결점 지적은 최악의 수단. 고맙다는 표현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는 또 다른 대표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장점을 언급해야 한다. 장점을 언급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좋은 점에 관심을 가지고 상대가 하는 행위가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말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아주 좋아하고 말로 전하는 행위이다. 장점을 언급하는 행위는 보수나 복종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조종하는 효과가 적다는 점에서도 칭찬과는 전혀 다르다. 장점을 언급하는 행위에 정반대되는 것이 결점을 지적하는 행위이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의 부족한 점에 주목해서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것이다. 장점을 언급하는 건 어색해해도 결점을 지적하는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주변을 잘 관찰해보면 직장에서 회의나 미팅, 보고나 연락, 의논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놀랄 정도로 결점을 지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 배우의 초대로 연극을 보러 간 적이 있었다. 그런데 원래 주연이었던 배우가 건강상의 이유로 공연을 못하고 대역 배우가 무대에 올랐다. 그래도 모처럼의 연극이라는 생각에 관람을 하는데 대역 배우가 대사를 틀리면서 주변 분위기도 위축되는 바람에 공연은 형편없었다. 그날은 왠지 극장이 몹시 작아 보였다. 나는 공연에 초대해준 친구를 찾아서 물었다. 오늘 본 연극 너무하잖아. 주인공이 아파서 못 나온 건 아니지? 맞아, 연출가가 사사건건 지적하며 얼마나 말이 많은지 결국 싸워서 그만뒀어. 역시나. 오늘은 미안해. 다음에 또 공연 있으면 꼭 와줘. 초대할게. 또 오늘 같은 공연이라면 사양이야. 다음에는 꼭 기대에 부응할게. 나는 그를 믿기로 하였다. 나중에 또 연극을 보러 갔는데 지난번과 똑같은 극장인데도 아주 넓어 보였다. 물론 공연도 아주 훌륭했다. 아주 만족한 나는 다시 그 친구를 붙잡고 이야기했다. 깜짝 놀랐어. 저번과 전혀 다르던데 정말 훌륭했어. 그렇지. 이번에는 미국인 연출가인데 그건 아니다라는 지적을 안 하거든. 우리 배우들이 자신이 그린 연기 이미지를 말하면 그렇게 해 하고 지지해줘. 배우의 훌륭한 연기를 끌어냈듯이 장점을 언급하는 행위는 사람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다. 누군가가 자신의 좋은 점을 찾아내서 말해주면 모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게 된다. 장점을 언급하는 행위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칭찬과는 다르다. 다시 말해, 장점을 언급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는데 아주 커다란 효과를 발휘한다. 결과가 전부라는 생각을 버린다. 용기를 주는 또 다른 방법은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과가 전부라는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사고다. 모든 일에는 과정과 결과가 있다. 그런데 이 과정과 결과는 항상 일정한 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처음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숨을 쉰다거나 다리를 움직이는 연습에 온 힘을 다하지만 노력에 비해 좀처럼 향상되지 않는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물속에서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고 수영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온다. 처음에는 25m를 수영하는 것이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런데 매일 연습을 하다 보면 조금씩 시간이 단축된다. 그리고 결국엔 노력한 결과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만한 노력을 했다고 해서 언제나 그 노력에 부응하는 성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인간관계를 망치는 6개의 단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자신과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고 건설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용기를 주겠다면서 잘못된 말,
즉 용기를 꺾는 말을 자신도 모르게 함으로써 인간관계를 악화시키거나 신뢰관계를 해치곤 한다. 평소 무심결에 다음과 같은 말들을 사용하지는 않는지 평상시의 말투를 체크해보자. 1. 하면 된다. 청소년 야구에서 어느 팀의 코치가 수비 연습을 위해 공을 쳐서 보내고 있었다. 아이들은 열심히 연습했지만 실력은 좀처럼 향상되지 않았다. 어느 날 경기에서 상대팀의 예리한 타구가 내야 깊숙이 날아가자 3루수에 있던 아이가 백핸드 캐치로 공을 잡았다. 그러더니 재빨리 1루에 공을 던져서 아웃을 만들었다. 그것을 본 코치는 기다렸단 듯 3루수 아이에게 소리쳤다. 거봐, 하면 되잖아. 신뢰하는 사람이 하면 된다고 말하면 인정받는다는 생각에 용기를 얻는다. 그런데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이 말하면 평소에는 열심히 안 한다, 본 경기에만 진지하게 임한다는 뉘앙스로 들리기 때문에 용기를 꺾는 말이 된다. 인간관계를 망치는 용기 꺾기. 용기부여와는 정반대가 되는 행위가 있다. 바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꺾는 용기 꺾기다. 처음 들어보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은 의외로 많이 발생한다. 용기 꺾기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1.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한다. 2. 감점주의로 사물을 파악한다. 3.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설정한다. 4. 실패를 철저하게 비판한다. 5. 다 너 때문에 망쳤어 라고 일방적으로 단정짓는다. 한 회사의 과장은 부하 직원이 기획서를 제출하면 퇴짜부터 놓기로 유명했다. 기획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지도 않고 일단 완전 엉망이야, 다시 해와 하면서 뿌리친다. 그러자 한 부하 직원이 설명을 요구하며 물고 늘어졌다. 어디가 어떻게 안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런 건 일일이 묻지 마. 네가 생각해. 부하 직원은 다시 기획서를 제출하지만 과장은 같은 소리만 되풀이할 뿐이다. 아직도 모르겠나? 달라진 게 없잖아. 그래도 수정한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 너 정말 대학을 나오긴 한 거냐? 바로 용기를 꺾는 전형적인 상황이다. 어쩌면 당신의 직장 상사와 비슷할 수도 있다. 인간관계가 순탄하지 않다고 느꼈을 때를 살펴보면 상대방이 용기를 꺾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사실 용기를 꺾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용기가 없는 사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다.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할 활력이 없기 때문에 남에게 용기를 주지 못하고 공격을 하는 것이다. 공격적인 사람은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어떤 책에서 위와 같은 문장을 읽고 깊이 수긍한 적이 있다. 남을 공격하는 사람, 용기를 꺾는 사람은 나약한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두려워한다. 공포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용기 꺾기를 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용기를 꺾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일일이 대꾸하거나 다투는 건 어리석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말에 일이 이루하기 전에 이 사람은 용기가 없구나 하고 생각해보자. 그러기만 해도 상대방에게 좌지우지 되는 일은 사라질 것이다. 왜 어째서 공격은 미움만 살 뿐. 혹시 당신이 현재 인간관계가 순탄하지 않다고 고민하고 있다면 당신 자신이 용기를 꺾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패에 왜, 어째서 공격을 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부하 직원이 업무상의 실수로 상사에게 혼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가? 제 부주의로 납품이 하루 늦어졌습니다. 왜 하루가 늦어졌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어째서 실수를 했는지를 묻고 있잖나. 그게 수첩의 납품 날짜를 잘못 기입했습니다. 왜 잘못 기입했나? 왜 자네만 번번이 실수를 하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째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안 하나 정말이지. 이렇게 되면 부하 직원은 어떻게 될까? 필시 무언가를 할 의욕이 사라지고 다시는 도전할 마음이 들지 않을 것이다. 부하 직원은 상사가 싫다고 의식하게 되고 인간관계가 껄끄러워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 커다란 틈이 생겨난다. 제1장에서도 서술했듯이 인간관계에서 실패는 도전의 증거이며 우리는 그 실패에서 얼마든지 긍정적 가치를 찾아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패도 수용하는 자세야말로 인간관계에서 서로 용기를 주는 출발선이 된다. 부하 직원뿐 아니라 주변에서 실패를 겪고 풀이 죽은 사람을 보면 건설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끔 용기를 주고 싶어진다. 만약 당신에게 부하 직원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말을 건네보면 어떨까? 이번에는 잘 안 됐지만 이처럼 어려운 일에 도전을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은가? 자네는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나? 다시 비슷한 일이 생기면 뭘 주의해야 할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패한 경험을 잘 살리는 것이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첫걸음이다. 인간관계를 망치는 6개의 단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자신과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고 건설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용기를 주겠다면서 잘못된 말, 즉 용기를 꺾는 말을 자신도 모르게 함으로써 인간관계를 악화시키거나 신뢰관계를 해치곤 한다. 평소 무심결에 다음과 같은 말들을 사용하지는 않는지 평상시의 말투를 체크해보자. 1. 하면 된다. 청소년 야구에서 어느 팀의 코치가 수비 연습을 위해 공을 쳐서 보내고 있었다. 아이들은 열심히 연습했지만 실력은 좀처럼 향상되지 않았다. 어느 날 경기에서 상대팀의 예리한 타구가 내야 깊숙이 날아가자 3루수에 있던 아이가 백핸드 캐치로 공을 잡았다. 그러더니 재빨리 1루에 공을 던져서 아웃을 만들었다. 그것을 본 코치는 기다렸단 듯 3루수 아이에게 소리쳤다. 거봐, 하면 되잖아. 신뢰하는 사람이 하면 된다고 말하면 인정받는다는 생각에 용기를 얻는다. 그런데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이 말하면 평소에는 열심히 안 한다, 본 경기에만 진지하게 임한다는 뉘앙스로 들리기 때문에 용기를 꺾는 말이 된다. 2. 힘내라. 나는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후에 호도쿠 지방의 피제지를 방문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당시 피제지 사람들이 힘내요 하는 말을 듣기 싫다고 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모두 격려해 주려는 마음은 고맙지만 돌아가면서 힘내라고 말하는 건 듣기 괴로워요. 저희는 지금도 열심히 힘내고 있어요. 더 이상 어떻게 힘을 내라는 건지. 더는 힘내라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큰 야구 경기에서 활약하는 이치로 선수도 힘내세요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좋지 않은 모양이다. 자신의 있는 힘껏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남들이 그런 말을 해도 빤한 소리로 들린다고 한다.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네요 라고 결과를 인정해서 말을 건네는 것은 용기를 주지만 힘내요 라고 하는 말은 명령형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압박하기도 한다. 3. 괜찮다. 위로는 칭찬보다도 근거가 없는 무책임한 말이다.
장인어른이 병으로 6개월 시한부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충격을 받은 아내는 지인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다. 친정아버지가 앞으로 사실 날이 반년밖에 안 남았대요. 지인은 어두운 표정의 아내에게 밝게 말했다. 괜찮을 거예요. 의사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말하니까. 아, 그런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첨단 의학은 우수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지인이 자신 있게 격려를 해주었기 때문에 아내도 괜찮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반년 뒤 의사의 말대로 장인어른은 세상을 떠났다. 아내의 지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괜찮다고 위로했을 뿐이었다. 지인은 아내의 불안감을 덜어주려는 의도가 있었겠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는 위로 역시 용기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다. 4. 굉장하다. 진심으로 감격해서 절로 굉장해 하는 감탄사가 나오는 것은 괜찮다. 그런데 걸핏하면 굉장해, 멋져를 내뱉는 경우 차츰 치켜 세우려는 소리로만 느껴진다. 다시 말해 서서히 신뢰감을 잃게 된다. 5. 부럽다. 자제분이 도쿄대에 붙다니 부럽네요. 한 달이나 해외여행을 가세요? 부러워요. 그런 말을 듣고 순순히 기뻐하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사실 부럽다는 축복하는 말이 아니다. 당신이 나보다 잘났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라는 질투심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투심에서 나온 말은 용기를 주지 않는다. 6. 죄송하다. 어느 회의에서 11명의 참석자들에게 내가 직접 차를 따라주었다. 그런데 11명 중 8명은 차를 받아도 아무런 인사가 없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한 사람이 2명, 다른 1명은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고맙습니다 라는 감사의 말에 감격하였다. 죄송합니다는 고마움의 표시가 아니라 사과의 말이다. 고마움을 전하고 싶을 때에는 제대로 고맙다고 해야 용기를 줄 수 있다. 이상으로 대표적인 잘못된 용기부여의 표현을 소개하였다. 이 중에 분명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있을 것이다. 우선 자신이 평소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는지 의식해보자. 나는 할머니에게 힘내세요라고 말했는데 어쩌면 그게 부담이 되셨을지도 모르겠구나. 이처럼 의식함으로써 자신의 말투를 고칠 수 있다. 자신이 건넨 말이 상대방에게 건설적인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싫은 상대와 적당히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해요, 근사해요 등의 말을 연발하고 있지 않은가. 이보다 서로 공통된 목표를 의식하면 훨씬 더 건설적인 말이 나올 수 있다. 상대방의 기분에 좌우되지 않는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잘하게 되었다고 치자. 그런데 용기를 주는 말을 했다고 해서 언제나 상대방의 용기를 얻는 것은 아니다. 용기를 얻게 될 수신자인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황은 늘 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당신이 누군가와 데이트 약속을 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상대방이 약속 시간에 조금 늦게 나타났는데 왠지 조금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그럴 때 우리는 나 때문에 기분이 나쁜가 하고 괜한 억측을 하는 경향이 있다. 뭔가 지루하니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야, 역시 이상해. 내가 뭐 잘못했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상관마. 그래도 표정이 안 좋으니까. 역시 나 때문이야. 이처럼 꼭 데이트가 아니더라도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이나 행위, 기분, 감정, 고민, 문제, 성격 등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다. 그렇지만 사실 상대방은 전날까지 야근이 이어졌던 것 뿐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전혀 다른 일로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다.
앞에 서술했듯이 상대방 기분과 당신의 문제는 대체로 아무 관계가 없다. 자신과 관계가 없는데 혼자 고민을 한다는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두 사람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공동과제를 찾는다. 진정한 인간관계를 쌓으려면 먼저 자기 긍정감을 명확히 하고 자신의 과제와 상대방의 과제를 분리해야 한다. 상대의 기분, 감정, 행동은 내 책임이 아니다. 상대에게는 상대방의 사정이 있다. 이렇게 발상만 분리해도 마음이 훨씬 편해질 것이다. 발상과 과제를 분리한 후 건설적인 관계를 위해 공동과제를 찾아보자. 다시 앞의 데이트 예를 살펴보자. 먼저 상대방의 과제와 자신의 과제를 분리한 다음에 공동과제를 찾으면 된다. 뭔가 지루하니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아무것도 아니야. 졸려 보여서 걱정하는 거야. 미안. 실은 요즘에 계속 야근을 했더니 피곤해서 그래. 그랬구나. 그럼 오늘은 놀이동산에 가는 건 그만두고 공원에서 느긋하게 있는 게 어떨까? 피곤한 것은 과거에 일어난 상대방의 과제이지만 더 이상 피곤하지 않게 한다는 두 사람이 함께 실천 가능한 공동과제이다. 공동과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두 사람의 관계도 돈독해진다. 모든 것은 내가 도와줄 건 없어 같은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피곤한 것은 나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를 상대방과 기분 좋게 시간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로 전환해서 생각해야 한다. 그것을 자꾸 의식해서 노력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용기부여를 잘 할 수 있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만들게 된다.